태풍 경보가 오면은 정말 긴장을 하잖아요. 근데 또 뭐 다행이지만 이렇게 지나가 버려요. 또 이렇게 스쳐 지나갔다고. 근데 지나고 나면 너무 경보에 겁만 먹었나 생각도 들고 그만큼 예측이 어려운가 보죠. 그 태풍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바람이라든지 주변의 기압 배치라든지 또 해수면 온도라든지.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그 기상청의 예측 기술은 많이 발전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느 쪽으로 어느 크기로 온다라는 거는 저희가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 지난해 신남로 때도 저희가 그 중대본 단계를 1, 2, 3단계로 올라가는데 저희가 1단계에서 3단계로 바로 격상을 했습니다. 그거는 예측 가능했기 때문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태풍의 반경이 작년에 신남로 같은 경우는 반지름 말하는 건데요. 430km입니다. 그럼 서울하고 부산 거리죠. 그러면 중심이 부산 근처를 지나갈 때 서울도 영향권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뉴스에서 가끔 이제 그 뭐랄까 중심이 어디를 지나가느냐에 굉장히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중심만 중요한 게 절대 아니다. 그 중심이 남해에 있을 때 포항이 침수가 됐습니다. 오히려 그 중심보다는 그 앞쪽 태풍 앞쪽 전면이 더 그 강수량도 많고 바람도 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일단 오면은 전체적으로 다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게 일단은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좋고요. 그에 따른 준비가 꼭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피해가 날지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람이라든지 지형 여건, 뭐 기압 배치 등등 이게 너무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울산에 비가 얼마 내린다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가 많이 오고 또 바람도 세게 불 거다라고 해서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도에는 이렇게 중심이 지나간 것만 얘기를 하는데 그 주변에 타격받은 건 항상 후속 보도로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생각을 안 하는군요. 그런 좀 아, 그러네. 방금 이 실장님 말씀에 조금 첨언을 드리면 이게 정확하게 저희들이 대학에서 강의할 때 재난 안전은 불확실성과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비할 때 최악의 시나리오를 설정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들이 태풍은 크게 세 가지로 저희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강풍과 또 엄청난 강우 그리고 산사태 우리나라의 특성상 이 세 가지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가장 간단한 예로 2003년도에 태풍 매미 같은 경우에 엄청난 이 태풍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풍과 강우를 함께 하는 경우가 있고 강풍만 또 강우만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태풍 매미 같은 경우는 엄청난 강풍이었죠. 기억나시겠지만 테트라포트라고 보통 한 10톤 정도 되는 이 방파제가 그 엄청난 노을과 바람에 의해서 횟집 앞에까지 지상으로 도로 위까지 올라온 그게 그 태풍 매미였던 거거든요. 당시에 부산항이라든가 광양항에 대형 이 컨테이너 날리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넘어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 다음에 태풍 루사 같은 경우는 2002년도 그 전해인데 그때는 엄청난 강우를 동반했는데 구례 화무사를 관통해서 태풍 루사가 강원도 강릉으로 빠져나가면서 강원도 강릉에 동해 해수면의 온도가 높으니까 엄청난 수증기를 공급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일일 강우량이 약 870.5mm 정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희들이 대학에서 강의할 때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연간 평균 강우량을 850에서 한 1300mm로 보거든요. 해마다 조금 틀리니까. 그러니까 강원도 강릉 같은 경우는 1년치 올 비가 한꺼번에 하루에 와버렸다. 거의 양동이로 쏟아부었다. 이 정도 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제 산사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심각한 게 있고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도심지 침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도심지 보통 하수관 설계가 30년 빈도로 설계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 하수관의 기능이 한 10년에서 15년 빈도 정도밖에 수용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도시화가 점점 더 심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녹지보다는 아스팔트라든가 콘크리트로 페이브먼트가 너무 심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이 물을 못 빨아들이니까. 그 흡수를 해줘야 되는데 고스란히 하수관으로 하니까 아무래도 하수관이 굉장히 힘들어하겠죠.
그런 상태에다가 이제 노후화라든가 또 나무 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능을 상실하겠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작년 같은 경우에 강남 같은 경우에 118년 만에 오는 폭우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서울 강남역 사거리 일대가 완전히 물바다가 됐습니다. 승용차들은 지붕만 내놓은 채 물에 잠겨 있고 시내버스도 절반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인근 논현동에서도 시민들이 허리까지 차오른 물을 헤치고 대피합니다. 갑자기 불어난 빗물에 시민들이 차를 버리고 대피하면서 차량이 둥둥 떠다니기도 합니다. 학원가가 밀집한 대치동에서는 학원 천장에서 쏟아진 빗물에 학생 수십 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저지대가 많은 강남 일대에 침수 피해가 집중된 겁니다. 밤사이 강남 지역 소방당국과 구청에 신고된 비 피해 신고만 2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저는 작년에 좀 화가 나는 게 이 기초지자체장들이 조금 저 작년을 충분히 저는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18년 빈도에 우리가 폭우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재난행정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지대라든가 반지하가 침수가 될 것을 미리 예언해서 당연히 강제 이주 명령을 내렸어야 되고 또 저지대에 자동차가 침수될 것을 얘기해서 통제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재난행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저희 재난안전기본법 25조 2항에 기초지자체장의 재난예방과 복구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초 228개 시군구청장들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1592년도에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처럼 충분히 본인들의 임무와 역할을 알아가지고 중앙정부에다가는 뭘 요구하고 경찰 소방에다가는 뭘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숙지를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저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옛날 내무부 시절에는 지자체들이 딱 이렇게 내무부 통제하에 됐지만 지금은 행정안전부에서 사실 그 선출직 지자체한테 그렇게 지시하다리 쉽지는 않잖아요. 어려우시겠는데요. 지자체 이제 시, 군, 구를 말씀드리면 재난 관리에 있어서는 그들이 1차 대응 기관입니다. 현장에 있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재난 관리를 잘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그 점은 있네요. 많은 분들은 긴장을 하고 잘 하시는데 근데 재난 관리가 시, 군, 구 단위로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니고 어쩌다 한번 발생이 되니까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안부가 단체장 교육을 6월부터 기초자치단체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재난관리 관련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만약에 어떤 일이 급작스럽게 생겼을 때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 기상 예보가 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잖아요. 네. 그런데 막상 이 재난 정보를 전달하는 거는 훨씬 더 어려워진 면이 있다고 해요. 글쎄 이제 저는 저희들이 대학에서 강의하거나 공무원들을 상대로 강의할 때 또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강의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난 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재난 정보입니다. 먼저 알아야. 예, 재난에 대해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 1년에 이러한 과잉 문자, 너무 심하게 문자를 너무 심하게 하거나 또 잘못된 문자로 인해서 이게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인데 그런 신뢰가 좀 깨지면서 최근에 문제가 좀 많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은 재난 안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재난 정보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재난 정보 귀찮다고 뭐 꺼버리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단시키지 마시고 재난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는 재난 정보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약 한 130배 정도 재난 문자가 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약간 정비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비하라고 하시는데 저도 이게 보면 재난 문자가 너무 많이 옵니다. 이게 네. 기관마다 있고 힘드시겠지만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 이전에는 연간 한 400여 건 재난 문자가 송출이 됐는데 전체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하루에 하나니까 뭐
받을만 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각 지역마다 또 어느 지역은 보내고 또 어느 지역은 안 보내고 이것까지 네. 감안하면은 뭐 이제 며칠에 한 번 정도 온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문제는 2020년 그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재난 문자 발송이 좀 많이 됐습니다. 이제 그 잘 아시겠지만 이제 엔데믹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코로나 관련되는 문자는 숫자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문자보다 더 중요한 게 이 YTN의 역할인 것 같아요. YTN 같은 경우는 24시간 뉴스 방송인데 잘 아시겠지만은 이 자연재해로 인한 그 사망 실종자를 보면 그 중에 절대 다수가 노인분들입니다. 근데 노인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정보 전달 수단이 뭐냐면 텔레비전입니다. 문자는 잘 안 보시거나 못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YTN이 이제 이런 어떤 재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이렇게 방송을 해주시면은 난 그게 가장 신속하고 또 정확한 어떤 그 전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방송을 좀 빌어서 좀 드리고 싶은 게 언론이 조금 재난안전 선진국을 한 발짝 더 앞서가려면 죄송한데 재난이 생기고 나서 프로야구 중계하듯이 이렇게 복구라든가 대응하는 것들을 언론에서 취재할 것이 아니라 재난이 생기기 전에 시민들의 재난 안전에 대한 인식이나 문화를 고취하기 위해서 안전 문화를 선도적으로 하고 또 재난 예방을 위한 오늘 같은 이런 프로그램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언론이 이런 것들을 좀 선도적으로 예방 측면에서 많이 좀 방송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